독일과 미국이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차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독일이 태도를 바꾸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분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는 일단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 서방국의 전차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세계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일이 레오파르트 2라고 하는 최신의 전차를 갖고 있다고요? 최신은 아니고요. 네, 굉장히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운용이 되던 전차예요. 근데 거의 뭐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세계 최강의 전차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되고 있긴 한데요. 여기도 약점이 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사실상 세계 최강의 전차는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해온 신형을 계속 만들어왔던 M1 에이브럼스라고 미국이 보내는 전차입니다. 아, 그러면 미국의 최신의 전차. 네, 훨씬 더 그렇죠. 독일의 그래도 뭐 최강 전차. 아유, 전차 군단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독일이 네. 뭐 그렇게 또 부르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네. 그럼 도대체 몇 대 정도를 보낸다는 겁니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25일에 발표했는데요. 31대를 일단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탱크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처음에 31대를 보내냐면 우크라이나 군의 편제가 한 대대, 탱크 대대 하나가 탱크 31대로 구성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대대를 보낸다는 얘기고요. 독일은 14대, 레오파르트 2를 보냅니다. 캐나다는 4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각국도 다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는 레오파르트 2가 112대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오파르트 2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국이 자국 탱크인 챌린저 2 14대를 보낼 방침이고요. 네. 폴란드도 레오파르트 2를 보내지만 자국 주력인 PT-91 트바리디 30대를 포함해서 총 60대 전차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멜첸코 주 프랑스 우크라이나 대사가 27일 기준으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총 321대의 중전차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국가가 정확하게 몇 대씩 보낸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100대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300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의 서방이 지원하기로 했던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 전차들은 그러면 언제 보내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바로 갈 수는 없고요. 이 레오파르트 2라는 게 1979년에 처음 개발된 모델입니다. 유럽 각국에 다 수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한 2,600여 대가 남아 있는데 냉전이 이제 끝난 뒤에 유럽 각국의 군비를 많이 축소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운용할 일이 없으니까 창고에 이제 많이 보관을 해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이 레오파르트 2를 보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빨라야 봄에나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3개월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동부의 주요 지역에서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 동부 지역에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M1 에이브럼스가 미군이 지금 딱 갖고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이제 군수업체들에게 얘기를 해서 새로 만들어서 가는 전차입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에이브럼스가 그동안 미군이 다 주둔지가 굉장히 여러 곳이잖아요. 그 주둔지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보낼 수 있는 재고는 없다고 합니다. 당장 보낼 수 있는 재고가 있긴 한데 그거는 굉장히 최첨단 그 무기가 장착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밀이 빠져나갈까 봐 그걸 보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훈련까지 다 마치면 최소 몇 개월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레오파르트 2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사용법 훈련을 먼저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 서방의 전차가 오는 대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니까요. 운용을. 그 전에 운용법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 기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상 몇 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이렇게 전차 운용법을 익히려면.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은 소련제 전차를 많이 몰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숙련이 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최소 3, 4주면 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혼용돼서 작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보급하고 정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요. 각각 다르니까 각각 다르게 와야 되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소련제 무기가 주종입니다. 그래서 규격이 서방 전차용 탄약 부품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 부품이 오려면 별도로 보급 체계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시간이 걸리고요. 심지어 레오파르트 2랑 M1 에이브럼스도 부품과 정비 체계는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그러게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전차 뭐 조종수나 아니면 그런 걸 훈련하는 네, 교육기관이 군에도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보통 석 달 이상 교육을 시켜요. 그렇죠. 네. 3, 4주면은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는데. 다른 기종인데 네. 그러니까 빨리 그 지금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내기로 한 전차 어느 정도 성능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능이 뛰어난 탱크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맞습니다. 정장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 온 것도 맞고요. 먼저 미국 M1 에이브럼스가 1991년에 처음 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후에 수십 년간 미군의 주력 전차였어요. 모두 4명까지 태울 수 있고요. 예. 120mm 주포, 7.62mm 기관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500마력 터빈 엔진을 써요. 시속 68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핵, 생화학 무기 방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이 전차가 쓰였는데 그때 네. 탑승했던 군인이 한 얘기가 폭설이나 진흙 같은 거의 모든 지형에서 우리는 운행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침없이 간다는 얘기죠. 네. 반면에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탱크는 에이브럼스에 비해서 이제 디젤 모터로 구동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더 규모가 작고요. 느리고요. 장갑 능력도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제 레오파르트 2는 1979년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연료를 보급하는 게 쉽습니다. 한 번 주유하면 최대 340km를 달릴 수가 있고요. 최고 속도가 시속 70km인데 비포장 도로에서도 시속 50km로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나토 표준포 그 크기가 120mm 포인데 그걸 사용하고요. 예. 탄약을 이제 탑승 군인하고 분리하는 보호 기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뭐 레오파르트 2나 M1 에이브럼스나 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되어 있는 전차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한데요. 예. M1 에이브럼스가 한 대당 우리 돈으로 110억 7,800만 원 선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훈련 유지 비용까지 합하면 대당 1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31대를 보낸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에 달하는 주력 전차를 지원받게 됐고요. 레오파르트는 대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135억 4천만 원 선입니다. 근데 지금 독일에서만 1,896억 원 어치의 주력 탱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 독일 딱 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전차의 가치만 합해봐도 우리 돈으로 6,900억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니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세계 최강이다 뭐 제가 이렇게 네, 표현했지만 네. 지난번에 러시아가 전차 몰고 들어갔다가 네. 뭐 맥도 못 추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젠 전차전이 끝난 건가? 이런 네. 얘기가 그 당시 나왔었는데 네. 모든 무기도 다 사실은 약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M1 네. 에이브럼스도 최강의 전차긴 한데요. 네. 엔진을 한번 구동시키려면 연료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수백 리터가 필요한데 1km를 가려면 4.7리터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에이브럼스는 아까 눈하고 진흙을 뚫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전차가 가면 그 뒤에 항상 연료 트럭이 따라갑니다. 연료 트럭은 눈하고 진흙을 뚫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 트럭은 그런 거죠. 장갑차고 전차고 하니까 얘는 갈 수 있지만 뒤에 그 항공유를 싣고 가야 되는데 그 트럭은 못 가면 거의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료를 다양하게 쓸 수 있긴 하지만 최대 주력을 내려면 항공유를 써야 돼요. 근데 정말 비싸잖아요. 네. 지원이 돼도 이 보급을 유지하는 게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동안 미국이 이 얘기를 들어서 이래서 우리 지원이 어렵다라는 그런 핑계를 많이 대왔거든요. 우리 거 가져가도 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사실 미군이 M1 에이브럼스에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가용 차량에 항공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작전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보급을 너무 다양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부식 방지제, 빙결 방지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하 60도의 극한적인 날씨에도 얼지가 않고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투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기름을 쓸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게 어려우니까 미국이 이 어려움을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항공유도 함께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항공유를 보급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제 레오파르트 2는 디젤 엔진을 씁니다. 운용하기 쉬워요. 네네. 문제는 정비입니다. 왜냐하면 레오파르트 2가 유럽 내 나토 가맹국에 한 2,600여 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방치돼 있었다. 왜냐하면 쓸 일이 없으니까 네. 창고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 이런 기계들은 때때로 정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렇죠. 기름칠을 해줘야 된다 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탱크를 찾기는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레오파르트 2의 원래 목적은 예. 다른 탱크랑 결투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전을 많이 했잖아요. 독일이 예전에. 예. 그러니까 전차전의 이제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차전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뚫고 전선을 뚫고 돌격을 하는 그런 용이지 전차끼리 싸우는 그런 싸움 양상은 아니랍니다. 예.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탱크 전력이다라고 M1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 2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정황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결정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바로 될 수는 없지만 현재 지원 규모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서 교착 상태가 네, 그렇습니다. 소모전을 벌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선을 확 뚫고 갈 수 있게 전차를 네. 딱 지원해주면 우리가 그냥 그거 밀고 갈 수 있다. 네네.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근데 지금 사방 세계가 전쟁 초반기에만 해도 네. 이게 전차 지원 굉장히 소극적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러시아랑 나토의 직접적인 대결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토에서 다 지원을 해서 가는 전차니까요. 네. 그래서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걸 굉장히 꺼렸고 특히 탱크 주는 걸 조금 많이 좀 소극적으로 그런 자세를 보였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한 무기를 지원한다라는 게 서방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약, 보급품, 방공시설 이런 것들을 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공격용 무기를 주면 양측의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나오는 거고요.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하게 되면 확전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러시아가 더 크게 반발을 할 수도 네. 있고요. 특히 이제 독일의 경우는 더 소극적이었던 게 전범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2차 대전의 주요 무대가 어디였냐면 독소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차전 위주로 전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인들이 이 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독일이 또 주력 탱크를 주면 이건 노골적인 도발 행위가 아니냐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좀 독일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방 국가들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지원하는 것조차 많이 꺼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에 이어서 패트리언 미사일 지원까지 승인을 했고요. 서방 국가들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탱크 지원 결정까지 내리게 됐습니다. 서방국들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전쟁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작년 여름 이후에 반격에 나섰죠. 그래서 북부의 하르키우, 남부의 헤르손을 탈환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많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최근 보니까 동부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가 지금 약간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봄에 다시 대반격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중무기 지원을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징집병, 와그너 용병 같은 걸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공세를 동부에서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의 군사 요충지 바흐무트로 가는 솔레다르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양측이 공방을 벌였는데 러시아가 25일에 지금 솔레다르는 우리가 탈환했다라는 주장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
군 전력도 장기전을 치르면서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러시아는 타격을 입긴 해도 여전히 거대한 나라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줄수록 러시아가 더 군인들을 많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고 대규모 전력으로 봄부터 다시 공세를 강화하면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기반 산업 같은 게 많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서방 국민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회의론이 높아지는 것도 경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 교체에 대한 우려도 서방이 이번에 중무기 지원을 서두른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됐으니까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우크라이나가 점할 수 있게 그렇게 서방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전차 달라고 해서 이제 하여튼 힘겹게 전차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네요. 전투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장거리 미사일하고 전투기 지원을 달라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전차는 동부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막거나 방어선을 뚫고 점령지를 탈환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무기로 평가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하고 전투기까지 지원을 받으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크림반도에 있는 포병기지 같은 후방 기반 시설을 타격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갖고 있는 무기의 사거리가 좀 짧습니다. 크림반도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갖고 있는 에이테크임스 지대지 미사일을 준다면 이걸로는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은 이래요. 전쟁에서 매일같이 희생이 치러지고 있으니까 지원 절차를 좀 서둘러 달라.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지금 서방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걸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투기 지원에 대한 언급조차 좀 꺼리는 그런 무기였었는데 지금 미국 국방부 관계자 같은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금 미국 국방부 안에서도 이제는 F-16을 좀 제공해보자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새벽에 들려왔고요. 하지만 독일은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투기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글쎄요. F-16이면 뭐 최신鋭는 아니더라도 좀 주력 전투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최신식 무기니까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투기를 갖고 있긴 한데 옛 소련 시절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낡은 무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서 방공 미사일이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신형 전투기가 와서 공격을 하면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와 군 관계자는 F-16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1980년대에 처음 생산이 됐어요. F-16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는 퇴역을 앞둔 전투기지만 계속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금 전투기들과 맞서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미사일하고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가 있고요. 지대공 미사일 나삼스나 패트리엇 등과 다르게 빠르게 이동하면서 목표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폴리티코의 지적에 따르면 미국이 F-16 제공을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쓰는 데는 조종사 훈련이나 항공기 정비 같은 준비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투기가 또 신속하게 전투에 배치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럼 전투기 지원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그 조종사 훈련만이라도 좀 빠르게 시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하고 이 러시아가 거의 전면전 양상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서방의 지원을 계속 받고 있기도 하고 더 요청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부패 때문에 또 골치를 썩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 한 10여 명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작년 2월 말에 러시아 침공 이후에 최대 인사의 규모가 지금 난 건데요. 이번에 경질 또는 사임 형식으로 물러난 인사들이 누가 있냐면 대통령실 차장
차장, 국방부 차관, 검찰 부총장 이런 고위직들이 포함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왜 했냐면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이 인사들에 대한 부패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키릴로 티모셴코 대통령실 차장이 서방으로부터 이제 관용 차량을 기부받았는데 이걸 사적으로 좀 이용을 했고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의 저택으로 이사를 하고 고가의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사직서를 제출을 하게 됐고 국방부 군수 담당 차관은 국방부가 군납식품이나 보급품 가격을 부풀려 계약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검찰 부총장도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를 빌려 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발전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그런 인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경질을 빠르게 해버린 건 정권의 부패 의혹이 일어나서 서방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거를 사적으로 이용하나 빼돌리나 이런 의혹을 이제 받아서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면 지금 이 중단이 될 수 있거든요, 원조가. 그래서 대대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방석이 신뢰 잃으면은 안 되죠. 예, 이게 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또 그런 네네. 일이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또 어쨌거나 좀 이렇게 이 겨울 지나기 전에 좀 전쟁이 멈췄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